네, 젊은 패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플러스 뉴스 외전 시간입니다. 짝짝짝.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기자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부동산부의 전효성 기자와 그다음에 증권부의 오민지 기자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 아침이니까 좀 예.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두 분을 함께 모셨어요. 어떻게 좀 언짢으시진 않으시죠? 네, 좀 좁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복작복작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볼 텐데 전효성 기자부터 오늘 자신의 리포트 어떤 내용인지 조금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은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축소한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대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 분양대금 또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전세대금이거든요. 이런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축소시키면서 실거주자들에게 조금 타격이 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원래 NH농협은행에서 대출 준다 좀 처음에 했다가 KB국민은행까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먼저 청약부터 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보통 입주 시기에 가까웠을 때 잔금 대출을 하거든요. 이때 잔금 대출은 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2, 3년 전에부터 분양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예상이 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 시기에 가까워져서 한 4억 원, 5억 원 정도 대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2, 3억 원 정도로 대출한다고 축소가 돼버리면 하루아침에 몇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수요층 같은 경우는 어렵게 청약이 당첨이 됐지만 이 청약 당첨권을 말 그대로 놓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놓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사실 네. 영끌하는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이제 신용대출도 이제 금융부채 관리 차원에서 신용대출까지 많이 막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집 하나에 들어가는 자금이 요즘에 최소 6, 7억 원에 분양을 하면은 대출 한도가 한 4, 5억 원 정도가 나와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이 한도가 2, 3억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현금이 없는 말 그대로 저희 같은 실수요자 그리고 로또 청약이라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중인데 이러한 로또 청약의 수혜를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어쨌든 그런 이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공평해지는 우리 같은 네. 사람들. 서민들. 네. 오민기 청약 해봤어요? 어떻게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제 약간 전 국민이 스터디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막으면은 전세 값이 안정되고 이제 매매 가격도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일각에서는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값을 기반으로 매매값이 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값을 내리면 매매값도 당연히 다운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전세 시장을 보면은 조금 전세 매물은 줄어들어 있고 임대차법 1년을 기준으로 거의 전세 매물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라던가 또 재건축 재개발 이슈라던가 전세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세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이 배짱 장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출을 안 해줘? 그거는 뭐 너희 세입자들 사정이고 돈 있는 세입자는 들어와서 살 거니까 돈 없으면은 지방 나가고 일단 우리는 버틸 만큼 버티고 고가의 전세값을 유지를 하다가 안 나오면 조금씩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배짱 장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2, 3년 동안의 전세값이 이 전세대출 제한으로 다운될 것이다. 그래서 매매값이 같이 내려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이에 그럼 그냥 계속 어디 이렇게 메뚜기처럼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제 계속해서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실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빌라의 매매값과 전세값까지 많이 치솟고 있거든요. 결국 아파트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밀려나고 있고 오피스텔이나. 또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이제 지방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지방의 전세값, 수도권의 전세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거든요. 목돈이 있는 당장에 전세값을 몇억 원씩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낮은 금리에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금융 비용으로 서울의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지만 목돈을 가지지 못한 실수요층은 결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사실은 이 사대문을 위주로 조금 여기 이 삼각형 안에 서울역과 여의도와 강남 이 트라이앵글 핵심 이슈야. 이 트라이앵글의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밖으로.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저도 오늘 이제 청약을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저기 위례 옆에 있는 어떤 곳인데 어반 뭐였는데 강일.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신청 자격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거의 이제 한 100평대가 넘어가는 곳은 10억이 넘는. 근데 그 거리가 거의 회사까지 오려면은 한 차로 1시간 반 걸린다던데. 아, 이래가지고는 이제 점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아니, 지금 그래서 아까도 참 요즘 사람들 만나면 집값 얘기 참 많이 하죠. 오민지 기자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런 고민 없나? 전 정말 네. 요즘에 집 나오는 사이트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도 보는 게 일이에요. 아, 네이버 지도? 광명의 시가는 어떻고, 막 여기는 시가가 일산은 어떻고. 주식 정보 보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집값을 네. 이게 집값 때문에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밤에 무슨 유튜브인가 보다가 이제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제2의 강남은 이곳이 됩니다. 이거 보는데 이미 근데 너무 오른 곳들이더라고. 뭐 동부이춘동이라든지 성수 뭐 이런 데를 추천해 주시는데 거기는 이미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 보면서 야 언제 이렇게 내가 5년 전에 신촌 그랑데 샀으면은 단방석에 앉았을 텐데. 근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어차피 이제 좀 지금 주택 매매라든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고 왜냐하면 정권이 또 바뀌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얘기가 있는데 좀 전 기자 볼 때는 어떻게 보나요? 물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한 작년쯤을 한번 조정이 올 것이다. 정상적인 시작이라면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심지어 더 오름세가 커진 상태거든요. 결국 공급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가령 제가 올해 거주했던 대구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도 나고 있고 이제 집값도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공급 같은 경우는 뭐 증권 시장의 뭐 유상증자처럼 당장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땅을 파고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분양해서 입주까지 하려면 신도시 같은 택지는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게 보통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뭐 이제 정부는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해서 이제 공공을 투입을 해서 그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한 5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입주가 2023년, 24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돼야지 공급 폭탄이 현실화가 될 것이고 그쯤부터야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정말 아무도 경험해 볼지 못한 수준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조금 그렇죠. 향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렇죠. 현금 있는 자가 짱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KB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좀 어떤가요? 근데 결국 풍선 효과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농협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 대출이 많다 보니까 KB국민은행도 대환 대출을 멈췄고 결국 KB에서 사실 KB가 시중은행에서 가장 탑 규모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은행인데 그 NH농협이라는 국채은행과 이제 KB국민은행까지 막혔으니까 결국 이제 대출 제한은 뭐 그게 그 대출 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제한이 다른 은행까지 확산이 되는 거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조치가 시간 아닌가. 문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럼 당장에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네, 건가요? 모든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로 조금 이제 숨통을 튀려는 시도조차 약간 막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네.
얼마를 빌려주느냐의 문제지 뭐 아파트냐 빌라냐 뭐 개인 단독주택이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장은 그러면은 메뚜기를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현금 보유를 주식을 통해서 많이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 기자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민지 기자 오늘